1917년 7월 러시아 황실 가족 7명이 지하실에서 총살당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다스리던 지배자였죠. 상상이 되시나요? 궁전의 샹들리에 아래에서 춤추던 사람들이 몇 년 만에 지하실 피웅덩이 위에서 생을 마감한 겁니다. 같은 시기 어떤 왕들은 스캔들 때문에 왕위를 잃었고, 어떤 왕족은 암살당했고, 또 어떤 이들은 평생 망령지에서 돌아오지 못했죠. 그들은 세계를 지배했지만 정작 자신의 운명조차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왕관이 감추고 있던 건 영광이 아니라 피의 대가였습니다. 오늘은 그 격동의 시대에 어둠의 대가를 치렀던 왕족들의 잊힌 기록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빅토리아 여왕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19세기 후반 대영 제국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빅토리아 여왕은 6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스린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땅이었고, 그녀의 자녀들은 유럽 각국의 왕실로 시집가고 장가를 갔죠. 손자 손녀들까지 합치면 유럽 왕실의 거의 절반이 그녀의 혈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유럽의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이건 단순한 애칭이 아니라 정치적 현실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녀가 왕관과 함께 물려준 게 또 있었다는 거죠. 바로 혈우병이라는 치명적인 유전병이었습니다. 그녀의 막내 아들 레오폴드 왕자가 혈우병을 앓았고, 결국 30세의 젊은 나이에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병이었거든요. 넘어지거나 부딪히기만 해도 죽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 병이 X 염색체를 통해 여성 보인자에게서 아들에게로 전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멀쩡한데 아들이 병에 걸리는 거죠. 얼마나 죄책감이 컸을까요? 빅토리아의 딸들과 손녀들이 보인자였고, 그들이 유럽 각국 왕실로 시집가면서 이 저주 같은 유전자가 왕가마다 퍼져나갔던 겁니다. 특히 러시아의 마지막 황후 알렉산드라는 이 병 때문에 제국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간 장본인이 되고 맙니다. 그녀는 독일 출신 공주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와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외아들 알렉세이가 혈우병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어머니로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황위 계승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건 제국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알렉산드라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고, 그러다 만난 사람이 그리고리 라스푸틴이라는 수상한 수도사였습니다. 솔직히 자식이 아픈데 뭐라도 해보려는 부모 마음 이해 안 되시나요? 라스푸틴은 신비로운 능력으로 황태자의 출혈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몇 번의 기적 같은 치료를 보여줬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가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 방해 약물의 사용을 중단시켜서 효과를 본 거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알렉산드라는 그를 신의 사자로 믿게 됐죠. 문제는 라스푸틴이 황후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신들의 임명과 파면에 관여하고 전쟁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국민들은 황후가 미치광이 수도사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귀족들은 라스푸틴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1916년 라스푸틴은 결국 암살당했지만, 이미 로마노 왕조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뒤였죠. 니콜라이 2세는 온화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지만, 황제로서는 시대를 읽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다 좋은 리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러시아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노동자들이 혁명을 꿈꾸고 있었고, 1차 대전의 참혹한 패배로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거든요.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나자 니콜라이는 퇴위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 연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처형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협상이 될 거라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1918년 10월 16일 밤 볼세비키 병사들이 지하실로 그들을 끌고 갔고, 황제와 황후, 4딸과 한 아들 모두가 총살당했습니다. 300년 로마노프 왕조의 끝이었죠. 니콜라이 2세의 큰딸 올가 대공녀는 총명하고 동정심 많은 소녀였습니다. 가족이 연금됐을 때 그녀는 16살이었고 자신의 운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동생들을 돌보고 부모님을 위로하며 지냈죠. 처형되기 직전까지 가족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버텼고, 그들이 남긴 마지막 편지와 일기는 그 암울한 시간의 증언입니다. 올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공주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시기 지구 반대편에서도 왕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왕국의 마지막 군주 릴리우 오칼란이 여왕의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단순히 왕위를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전체가 삼켜지는 걸 목격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1891년 왕위에 오른 그녀는 하와이의 주권을 지키고 원주민의 권리를 회복하려 했지만, 이미 미국 기업가들이 하와이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죠.
설탕 농장주들은 미국에 병합되기를 원했고 1893년 쿠데타를 일으켜 여왕을 폐위시켰습니다. 릴리우 오칼라니는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저항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에 탄원서를 보내며 끝까지 왕국의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898년 하와이는 결국 미국에 병합됐고 여왕은 이오라니 궁전에 8개월간 연금당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궁전이 감옥이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 집이 갑자기 감옥으로 바뀌는 기분을요. 그녀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절망하지 않고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알로하 오에라는 노래는 지금도 하와이를 대표하는 곡으로 남아있죠. 모든 걸 빼앗겨도 창작만은 빼앗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왕은 191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와이의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잃었지만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만은 잃지 않았던 겁니다.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차 세계대전은 왕족들에게 특히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주요 군주들이 모두 친척관계였거든요. 영국의 조지 5세, 독일의 비렐름 2세,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는 모두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였고 서로를 사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사촌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군대를 보내 총을 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지 5세는 전쟁 중 독일식 성을 버리고 윈저로 왕가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독일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몸짓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는 그 자신이 제일 잘 알았을 겁니다. 비렐름 2세는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왼팔이 불구였고 어머니인 빅토리아 공주는 아들의 장애를 못마땅하게 여겼죠.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한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황제가 된 그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을 과시했고 결국 그게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콤플렉스가 한 나라를, 아니 세계를 전쟁으로 몰고 간 거죠. 1918년 독일이 패망하자 그는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1941년 나치가 유럽을 장악한 시점에 쓸칙하게 죽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사람이 말년에는 외국 땅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노인으로 살다 간 거죠. 그리스의 왕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콘스탄틴 1세는 독일 황제의 매제였기 때문에 1차 대전 중 중립을 지키려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죠. 연합국은 그를 독일 편이라고 의심했고 결국 그는 퇴위당했습니다. 1920년 다시 복위했지만 터키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또다시 쫓겨났죠. 그의 부인 소피 왕비는 독일 황제 비렐름 2세의 여동생이었는데 1차 대전 중 오빠와 남편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 수 없었던 비극적인 여성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오빠와 남편이 적국이 되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녀는 평생 망명과 복귀를 반복하며 불안한 삶을 살았고 결국 독일에서 망명 생활 중 사망했습니다. 반면 네덜란드의 비렐미나 여왕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1890년 10살의 나이로 여왕이 됐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성격으로 나라를 이끌었죠. 1차 대전 때 네덜란드는 중립을 지켰지만 2차 대전 때는 나치 독일이 침공했습니다. 비렐미나는 영국으로 망명했지만 라디오를 통해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죠. 나치에 저항하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격려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녀가 네덜란드로 돌아왔을 때 국민들은 환호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왕이 아니라 민족의 상징이 된 거죠. 사랑 때문에 왕위를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인데요. 그는 1936년 조지 5세가 죽자 왕위에 올랐지만 불과 1년도 안 돼서 퇴위했습니다. 이혼한 미국인 여성 월리스 심슨과 결혼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영국 사회에서 이혼녀와의 결혼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고 더군다나 국왕이 그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왕관과 사랑 사이에서 사랑을 택했고 윈저 공작이라는 자기만 받고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낭만적인 사랑의 순교자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그가 책임을 회피한 것뿐이라고 비난했죠. 실제로 그는 나치 독일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 2차 대전 중에도 히틀러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에드워드가 퇴위하면서 왕위는 동생 조지 6세에게 넘어갔고 그의 부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보우스 라이언, 훗날 킬마더 왕대비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그녀는 원래 왕비가 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형의 퇴위로 갑자기 그 자리에 오르게 됐죠.
조지 6세는 말더듬이가 심했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공개 속상에 나서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온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2차 대전 중 그는 런던에 남아 국민들과 함께 폭격을 견뎌냈고 그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줬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두려움이 있어도 자리를 지킨 거죠. 엘리자베스 왕비는 남편을 헌신적으로 지원했고 전쟁 중 폭격으로 버킹엄 궁전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말했죠. 이제 나도 런던 이스트엔드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군요. 가난한 동네가 집중적으로 폭격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이 한마디가 왕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높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전쟁을 겪으며 살아남은 왕실도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왕실도 많았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대표적이죠. 황태자 루돌프의 비극적인 죽음이 그 시작이었을 겁니다. 1889년 루돌프는 연인과 함께 사냥용 별장에서 동반 자살했는데 이게 단순한 로맨스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루돌프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보수적인 아버지 프란츠 요제프 황제와 끊임없이 충돌했고 그 스트레스가 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거죠. 그의 죽음으로 황위 계승 순서가 바뀌었고 결국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황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914년 사라예보에서 페르디난트가 암살당하면서 1차 대전이 시작된 거죠. 전쟁이 끝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해체됐고 합스부르크 가문은 왕위를 잃었습니다. 루돌프의 아내였던 스테파니 공주는 남편이 죽은 뒤 재혼했지만 행복하지 못했고 말년에는 회고록을 쓰며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왕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억압이 느껴지죠. 여성 왕족들 중에는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딸 콘수엘로 밴더빌트가 대표적인데요. 그녀는 어머니의 강요로 영국 귀족 말버러 공작과 결혼했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남편은 그녀의 돈만 필요했고 그녀는 영국 귀족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그녀는 결국 이혼했고 이후 사회개혁가로 활동하며 여성의 권리 신장에 힘썼습니다. 불행한 결혼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셈이죠. 때로는 최악의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반면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 중 한 명인 앨리스 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었지만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녀는 그리스 왕자와 결혼했지만 나중에 모든 재산을 버리고 수녀가 됐죠. 2차 대전 중에는 아테네에서 유대인 가족을 숨겨줘서 나중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한 겁니다. 그녀의 아들이 바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 필립 공이고요. 그녀는 평생 소박하게 살았고 1969년 버킹엄 궁전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진정한 인간으로 살다 간 사람이었죠. 이게 진짜 귀족 아닐까요? 하와이 왕국에는 릴리오 칼라니 말고도 기억해야 할 왕족들이 많습니다. 칼라카오아 왕은 하와이 마지막 남자 왕이었는데 그는 서구와의 압력 속에서도 전통 문화를 되살리려 했었습니다. 훌라 춤이 금지됐을 때 그는 이를 다시 부활시켰고 하와이 음악과 언어를 장려했죠. 그는 세계 일주를 하며 하와이의 존재를 알리려 했지만 결국 미국 기업가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카이울라니 공주는 하와이의 마지막 왕위 계승자였는데 영국에서 교육받고 돌아온 아름답고 총명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의회에 탄원서를 보내며 하와이의 독립을 호소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23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3살이요.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할 나이에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안고 죽은 겁니다. 잃어버린 왕국의 비극이 한 사람의 짧은 생애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스페인의 알폰소 13세는 왕위에 오를 때부터 암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결혼식 날 폭탄 테러를 당했고 재임 기간 중 여러 차례 암살 시도를 겪었죠. 스페인은 정치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했고 좌파와 우파가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1931년 공화정이 선포되자 알폰소는 망명을 떠났고 스페인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왕위를 되찾지 못한 채 1941년 로마에서 망명 생활 중 죽었습니다. 그의 부인 빅토리아 유제니는 영국으로 도망쳐 긴 세월을 살았지만 평생 잃어버린 왕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동시에 다스린 오스카 2세는 학자이자 시인 기질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두 나라를 다스리려 했지만 노르웨이의 독립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죠.
1905년 노르웨이가 평화적으로 독립하자 그는 이를 받아들였는데 이건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보통 왕들은 영토를 잃는 걸 수치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오스카는 전쟁보다 평화를 택했고 그 덕분에 스칸디나비아는 유혈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9세는 유럽의 장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영국, 러시아, 그리스 등 여러 나라 왕실로 시집가고 장가갔거든요. 그는 정치적 수완보다는 가족의 결속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고 코펜하겐에서 대규모 가족 모임을 자주 열었습니다. 1차 대전 전 마지막으로 유럽 왕족들이 평화롭게 한자리에 모인 게 바로 비렐름 2세 딸의 결혼식이었는데 그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런 식으로 모이지 못했죠. 전쟁이 가족을 갈라놓았고 많은 왕조가 무너졌으니까요.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엘버트 공은 겉으로는 황금빛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국 사회에서 철저히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독일 출신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의심받았고 자신의 의견을 펼칠 기회도 제한됐죠. 여왕의 남편인데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예술과 과학을 후원했고 1851년 런던 만국박람회를 기획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가 42세의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로 죽었을 때 빅토리아 여왕은 평생 상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엘버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정신적 동반자였고 그를 잃은 충격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했던 거죠.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는 어머니 빅토리아 여왕이 너무 오래 살아서 60세가 넘어서야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왕세자 프린스 오브 웨일스로 지낸 기록을 세웠습니다. 평생을 왕세자로 살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고 여러 스캔들에 휘말렸죠.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의외로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고 프랑스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빅토리아 시대의 경직된 분위기를 바꾸고 왕실을 좀 더 현대적으로 만들려 애썼습니다. 비록 9년밖에 재위하지 못했지만 그의 시대를 에드워드 시대라고 부를 만큼 영향력이 있는 빅토리아 시대 말기와는 다른 독특한 사회, 정치, 예술적 변화의 시기로 평가받습니다. 벨기에의 스테파니 공주는 루돌프 황태자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연인과 동반 자살한 뒤 홀로 남았습니다. 당시에 그녀는 24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혼했지만 두 번째 결혼도 행복하지 못했고 평생 스캔들과 소송에 시달렸죠. 이 결혼은 당시 왕실 기준으로는 파격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아버지 레오폴 2세 및 시아버지 프란츠 요제프 1세와 불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고 회고록을 써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왕족이라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거릿 공주는 영국 출신으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이자 스웨덴의 왕세자비였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6세와 결혼했는데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고 직접 간호활동에 참여했으며 아동복지와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선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스웨덴 왕실의 현대적인 감각을 불어넣었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38세의 젊은 나이에 수술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온 나라가 슬퍼했고 남편은 평생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보오스 라이언, 조지 6세 국왕의 왕비이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마거릿 공주의 어머니입니다. 딸 엘리자베스 2세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퀸 마던, 왕데비라는 칭호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훗날의 왕데비는 평민 출신이었지만 왕비가 된 뒤 왕실을 현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중 그녀는 런던을 떠나지 않았고 폭격을 맞은 이스트엔드를 방문해 사람들을 위로했죠. 이 강인한 이미지는 처칠 총리 등으로부터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줬고 왕실에 대한 지지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2002년 100일 새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왕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으며 그녀의 사망 당시 100만 명 이상의 조문객이 런던 거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한 왕족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엘버트 빅터 왕자는 에드워드 7세의 장남으로 원래 왕위를 이어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지적 능력과 성격에 대한 의혹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28세에 독감으로 갑자기 사망했고 동생 조지가 대신 왕위를 물려받았죠.
엘버트 빅터에 대해서는 여러 소문이 있었는데 사망 후 몇몇 작가들이 그를 연쇄 살인마 잭 더 리퍼로 지목하는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그가 살인사건 당시 런던에 있지 않았다는 공식 기록들로 인해 이 주장은 현재 널리 기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 관련 스캔들, 클리블랜드 스트리트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미스터리한 사생활 때문에 여러 추측이 난무했죠. 빅토리아 멜리타 공주는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로 2번 결혼했는데 2번 다 파란만장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는 할머니의 강요로 결혼했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고 두 번째로 어린 시절부터 사랑했던 러시아 대공과 재혼했죠. 러시아 정교회는 사촌 간 결혼을 금지했기 때문에 격렬한 반대 속에 왕실에서 추방되어 파리 등지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909년 이후 니콜라이 2세의 허가를 받아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었고 빅토리아 표도로브나 대공비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걸 잃고 핀란드를 거쳐 독일과 프랑스에서 망명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엄격한 왕실 규범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려 관습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간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독립적인 여성이었지만 그 대가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집트의 파우지아 공주는 아시아의 비너스라 불리며 그 아름다움이 당대 유명 여배우 비비안, 리나, 헤디 라머에 비견되었으며 1942년 9월에는 미국 라이프지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왕과 정치적 동맹을 위한 정략 결혼으로 황후가 됐지만 궁정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서구식 교육을 받은 현대적인 여성이었고 이란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맞지 않았죠. 파우지아 공주는 화려한 미모와는 달리 정략 결혼으로 인한 불행한 결혼 생활 그리고 혁명으로 인해 왕실 지위를 잃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며 슬픈 여왕이라는 별명이 화려함 뒤에 가려진 고독을 반영합니다. 독일의 세실리아 공작 부인은 마지막 황제 비렐름 2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여성으로 독일 제국 전역에서 패션 아이콘으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여성 교육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공헌했으며 그녀의 스타일은 많은 여성에게 모방되었습니다. 대중에게는 완벽한 부부로 보였지만 남편 비렐름 황태자는 여성 편력이 심했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여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훗날 대부분 별거 상태로 지냈습니다. 세실리아는 세계대전 후 제국이 무너진 뒤에도 존엄을 잃지 않았죠. 망명 생활 중에도 그녀는 왕족다운 자세를 유지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1952년에는 회고록을 출판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1954년에 사망하여 호헨촐레른 성에 남편 곁에 안장되었습니다. 러시아 황후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페오드로브나는 덴마크 출신 공주로 평생을 제국의 몰락을 목격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니콜라이가 처형당한 뒤 그녀는 크림반도에서 영국 해군함에 의해 구출됐고 덴마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죽는 날까지 아들과 손자들이 살아있다고 믿으려 했고 그들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이해되지 않으세요? 한 어머니의 부정과 슬픔이 담긴 비극적인 말년이었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막내딸 베아트리스 공주는 평생을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남편 엘버트 공이 죽음 이후 깊은 슬픔에 빠진 빅토리아 여왕에게 가장 가까운 위로와 동반자 역할을 했기에 빅토리아 여왕은 막내딸이 자신 곁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며 베아트리스의 결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결혼도 1년여간의 설득 끝에 여왕과 같은 거처에서 살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아야 했고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남편이 말라리아로 사망하면서 11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죽은 뒤에는 어머니의 비서이자 동반자로 지냈죠. 빅토리아가 죽은 뒤 베아트리스는 어머니의 일기를 편집했는데 민감한 부분들을 많이 삭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보다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엠마 왕비는 비렐미나 여왕의 어머니로 네덜란드 역사상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실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엠마는 자신보다 40세 이상 연상이었던 네덜란드의 빌럼 3세 국왕과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왕비 소피가 사망하고 남성 후계자들이 모두 자녀 없이 일찍 사망하자 왕실 계승을 위해 이루어진 결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령의 국왕과의 결혼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엠마 왕비는 온화하고 헌신적인 태도로 빠르게 네덜란드 국민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빌럼 3세 국왕이 병으로 무능력해지자 잠시 남편을 대신해 섭정직을 수행하고 빌럼 3세가 사망했을 때 유일한 딸인 비레미나 공주는 겨우 10세였기 때문에 즉위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엠마 왕비는 딸을 대신해 네덜란드의 섭정 왕대비로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확고한 의지로 의회 및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고 강요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현안을 파악했으며 왕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현명하고 신중한 통치자였고 딸이 성인이 된 뒤에도 조언자로서 큰 역할을 했죠. 네덜란드가 안정적으로 현대화될 수 있었던 데는 그녀의 공이 컸습니다. 비렐미나 공주가 18세 성인이 되어 친정을 시작하자 엠마는 섭정 자리에서 물러나 왕대비로서 자선 활동에 전념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1934년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며 그녀의 죽음은 네덜란드 국민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황후 엘리자베트, 사람들이 시시라고 부르던 그녀는 당시 유럽 최고의 미녀로 손꼽혔으며 자유분방한 성격과 비극적인 삶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지만 자유로운 영혼인 그녀는 시어머니인 조피 대공비가 주도하는 숨막히는 궁정 규율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거식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방황하며 여행했고 시를 쓰고 극단적으로 체중 관리를 했죠. 허리 둘레 50cm에서 51cm를 유지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매일 몇 시간씩 운동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심각한 섭식장애였던 거죠. 외모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그녀를 괴롭혔을까요?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자 황태자인 루돌프가 내연녀와 함께 마이어링의 사냥 별장에서 동반 자살하는 마이어링 사건은 엘리자베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거의 모습을 감추고 검은색 옷만 입은 채 광범위한 여행을 다녔습니다. 189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나키스트 루케니에게 칼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으며 이는 코르셋과 검은 옷 때문에 상처를 늦게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암살당할 때까지 자신을 올가매는 궁정의 규칙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어쩌면 그 죽음이 그녀에게는 해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슬프게도요. 이렇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왕족들의 삶은 역사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어떤 왕족은 사랑 때문에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고 어떤 왕족은 총구 앞에서 쓰러졌고 어떤 왕족은 평생 돌아오지 못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결말은 비슷했죠. 왕관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에요. 전쟁, 혁명, 암살, 망명, 그리고 사랑과 배신이 뒤섞인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건 권력의 덧없음과 인간의 존엄성, 의무와 자유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영원한 드라마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왕관 밑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있었고 그들도 사랑했고 두려워했으며 꿈꾸고 절망했습니다. 우리랑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100년 전 그들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진짜 귀족은 혈통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그리고 역사는 누구도 비켜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들은 왕좌를 잃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만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먼 옛날의 왕족 얘기로만 들리셨나요? 아닙니다. 이건 권력과 인간성, 의무와 자유,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건 지금 우리 삶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왕관을 쓰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왕관을 쓰고 살았지만 결국 인간으로 죽어간 사람들,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았나요? 지배자의 숨겨진 서고는 앞으로도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꺼내 보여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